리디오. I woke up to the bed made in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더 이가은입니다. 라디오 제목에 이끌려 들어오신 학우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의 리디오는 리드와 라디오의 합성어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추천하고 책에 담긴 비하인드 스토리나 책에서 다루는 사회 이슈를 알아보는 라디오입니다. 벌써 2021년 개강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여러분은 새해에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2021 새해를 맞이하여 가장 많은 목표 중 하나가 독서하기인 만큼 책은 우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빠르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인 것 같아요. 이번 학기부터는 책을 다양하게 읽고 싶은데 시사 이슈 관련해서 지식 좀 쌓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엄두가 안 나신다고요? 장르별 책 추천 라디오 오늘의 리디오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의 리디오는 소설, 시, 에세이, 경영, 자기계발, 인문, 역사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오늘은 소설 파트를 선정하여 핫한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 베스트셀러 달러구트 꿈 백화점과 아몬드라는 책을 들고 왔어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에게 당연하던 일상을 되찾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의 리디오를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리디오는 김진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같이 리디오 듣고 올까요? Some people watch go for TV, and neither of those things make sense to me. Some people 첫 번째 리디오 주파수는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달러구트 꿈 백화점은 텀블벅 펀딩 1812%를 달성하며 전자책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를 3주간 기록한 어마어마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이를 통해 수많은 독자들의 요청으로 종이책으로 출간이 되었다고 해요. 이 책은 무의식에서만 존재하는 꿈은 정말 사고팔 수 있을까? 라는 기발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꿈을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의 비밀스러운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렇게 한 줄로 설명된 줄거리만 들어도 읽고 싶어지는데요. 평소 꿈의 영역은 마치 우리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무형의 불가사의처럼 느껴져서인지 꿈과 관련된 이론이나 책, 영화 등 매체에서 드러나는 꿈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잠이 들어야지만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잠이 들더라도 마주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꿈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책은 인물 간의 갈등도 주인공 간의 로맨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읽고 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지치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읽으면 힐링이 되는 이 책은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고 해요. 꿈이라는 단어에는 중의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들어있듯이 이 책 역시 끊임없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사람들, 꿈, 즉 목표의 광박관념에 매일 시달리는 사람의 꿈 등 비밀스럽고도 가슴 뭉클한 에피소드들이 이 책의 재미를 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상으로 느낄 수도 있는 잠과 꿈. 이미의 저자는 이러한 일상 속 하나의 전환점으로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제가 사랑한 시간은 모두가 잠든 시간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는 과거에 대한 미련도 없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잠 그리고 꿈은 숨 가쁘게 이어지는 직선 같은 삶에 신께서 공들여 그려넣은 쉼표인 것 같아요. 모두들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꿈 꾸십시다. 주문하신 꿈은 매진입니다. 지금까지 이미애 작가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었습니다. and neither of those things make sense to me. Some people think it's supposed to hurt, like it couldn't be real if it's putting you first. But some people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주파수를 함께 맞춰볼까요? 두 번째 주파수는 손홍평 작가의 아몬드입니다. 영화보다 강렬하고 드라마처럼 팽팽한 한국형 영어덜트 소설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출판하는 동시에 급격한 관심으로 주목을 끈 책인데요. 김진선 기자의 경험에 따르면 이 책은 도서관에서 항상 대출적인 책이라 그만큼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아몬드는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진 공감 불능인 이 시대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한 소년의 특별한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독특한 캐릭터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이면을 읽어내지 못하고 공포도 분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윤재는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가까스로 버텨오고 있는데요. 엄마에게서 남이 웃으면 따라 웃고 호의를 보이면 고맙다고 말하는 식의 주입식 감정교육을 받기도 하며 세상을 고지고대로만 보는 아이, 괴물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윤재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터닝포인트를 겪게 됩니다. 윤재와 이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에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독자는 윤재를 응원하면서도 자신의 마음 또한 되돌아볼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포인트인 것 같네요. 요즘 사회에서는 MBTI가 유행하면서 감정형, 이성형 등과 같이 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마음 챙김에 대한 에세이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이러한 감정의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는 것은 남이 해줄 수 없는 본인 스스로 차근차근 알아가야 하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책을 읽으며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자유롭게 상상해보면 좋을 부분은 책 제목 아몬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입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에게 있어 아몬드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였습니다. And my mom's there, she's kind of obsessed with you. I think that I might be too. She thinks that you're good for me. That's not something I'm used to. I keep getting overwhelmed when I talk about it so loud. 네, 오늘 제가 가져온 리디오 편성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리디오에서는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꿈과 감정에 대한 책 2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본 독서 모임은 어떠셨나요?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사유의 힘, 본인의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리디오에서도 사유의 힘을 위주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리디오의 첫 데뷔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사회 이슈와 함께 연관지어 다양하고 유익한 책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So healthy, it's confusing me. I'm done with romanticizing, dysfunction and compromising. You treat me so well, it's weird, but I love how much I like it. Some people wanna switch it up, they just wanna.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3개월 만에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여러분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찾아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새롭게 와주신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보도 프로그램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 관련 지식을 나누고 우리 사회 속 다양한 분야의 노동 문제를 조명합니다. 시즌2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즌2 첫 번째 주제를 확인해 볼까요? 2021년 첫 번째 사이렌이 울립니다. 거리로 나선 여성 노동자들. 잠시 후 시작합니다.
3월 8일, 바로 어제죠.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된 날입니다. 우리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 시위에 참여한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말입니다. 여기서 빵은 남성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장미는 참정권을 의미합니다. 당시 미국 여성 노동자들은 최악의 노동 환경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씩 살인적인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거권, 노동조합 결성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죠. 결국 여성 노동자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 시위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양성평등과 여성 지위 향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확산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유엔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하게 됐죠. 더 혹독하게 땀을 흘린 노동자임에도 사회로부터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여성 노동자들. 그녀들은 오랜 시간을 싸워 본인들의 권리를 찾았습니다. 그로부터 113년이 지난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사회로부터 어떤 위치에 놓여 있을까요? (2021년 3월 8일) 전국 곳곳의 거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코로나19 1년 여성 노동자 일자리 변동 현황은 우리 사회 노동 현장의 성차별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 10명 중 2명은 퇴직을 경험했습니다. 여성들은 직간접적으로 구조조정 시 퇴직을 권고받은 적이 있다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 휴업, 휴직 등 고용 조정을 겪은 여성 10명 가운데 약 4명은 구조조정이 여성, 임산부 및 육아휴직자 등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여성 노동자에게도 타격이 컸습니다. 20대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시기에 일을 그만둔 적이 있으며 고졸 이하 여성의 퇴직률은 2명 중 1명꼴에 달했습니다. 퇴직한 20대 여성 중 많은 비율이 숙박 음식점업, 서비스 판매직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업무 특성상 대면 비율이 높고 재택근무가 힘들어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한 직종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약 업종에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을 지원해줄 정책은 다른 직군에 비해 미미했습니다. 또한 돌봄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이 양육과 노인 돌봄 등 필수 노동이라 불리는 돌봄 책임까지 여성에게 전가되어서 스스로 일을 포기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여성 노동자들은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1908년 먼 이국 땅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그리고 113년이 지난 2021년 우리 땅의 여성 노동자들도 장미를 들고 세상에 외쳤습니다. 여성 노동자가 흘린 땀방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I would be complex, I would be cool. They'd say I played the field before I found someone to commit to. And that would be okay.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해고 1순위라는 위치에 처하게 됐고 노동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가정과 사회에서 요구되는 돌봄 노동을 모두 떠안고 있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 노동자들이 흘린 땀에 색깔이 입혀져서는 안 됩니다.
여성 노동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줄 때까지 그녀들은 투쟁할 것입니다. 100년이 걸리든 200년이 걸리든 거리로 나설 것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 보장을 통해 하루빨리 여성 노동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눈부시게 빛을 내길 바랍니다. 오늘 울린다 레이버 사이렌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 또 다른 노동자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보도의 최민아, 기술의 김용성, 담당 민다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Could I be separated from my good ideas and power moves? And they would toast to me, let the players play. I'd be just like Leo in Saint-Tropez. I'm so sick of running as fast as I can. Wondering if I'd get there. This is 스포츠.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의 스포츠 뉴스를 요약해주는 이곳은 바로 This is 스포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운동 경기가 생동감 있게 진행되고 있죠.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 돼 함께 응원하게 되는 스포츠. 그게 역시 스포츠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요? 그 엄청난 열기와 환호가 벌써 제 심장에도 불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다. 열정 더하기 헌신은 스포츠. This is 스포츠는 양민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눈부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손흥민이 발롱도르 예상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국 골닷컴은 지난 9일 2021년 발롱도르 시상식 예상 순위를 공개했는데요. 총 20위까지의 선수를 예측한 결과 손흥민은 18위에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지난 2019 발롱도르에서 22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손흥민은 엄청난 페이스로 인상적인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은 무려 18골 16도움이며 리그 공격 포인트는 22개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골닷컴 매체도 손흥민에 대해 토트넘 호스퍼는 훌륭한 시즌 초반을 보낸 뒤에 일관성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뛰어난 기량을 유지했고 2021년까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매체는 2021 발롱도르 수상자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택했습니다. 은바페는 올해 11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에이스 역할을 수행 중으로 팀의 슈퍼컵 우승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축구 황제 리오넬 메시의 안방에서 해트트릭을 장렬하며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물론 해당 매체가 지정한 순위가 2021년 말까지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2월에 진행되는 시상식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며 발롱도르 투표에 큰 영향을 주는 대회인 챔피언스리그, 올림픽, 유로 2020 등에 따라 충분히 판세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을 위해 중국에 귀화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이 정작 올림픽 무대에 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징계를 받은 임효준은 올림픽을 위해 중국 귀화를 선택했지만 규정 숙지 미숙으로 올림픽 출전 가능성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9일 임효준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제41조 2항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반드시 중국 대표팀으로 베이징 올림픽에 나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적을 변경한 선수는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새로운 신분으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임효준은 2019년 3월 10일 한국 대표 선수로 국제빙상경기연맹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헌장에 따를 경우 그는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중국 대표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은 내년 2월 4일에 시작해 20일까지 열립니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임효준에게 혜택이 돌아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1조 2항에 의하면 관련 국가올림픽위원회와 종목별 국제연맹이 합의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허락한다면 임효준이 중국 대표로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체육회는 임효준의 올림픽 출전을 허락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임효준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금메달을 수확했던 대표팀의 에이스였습니다. 그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총 6개의 금메달을 따내는 등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진천 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의 바지를 내려 강제 추행으로 기소되면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오늘 디스이즈 스포츠에서는 2021 발롱도르 예상순위와 베이징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임효준 선수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스포츠의 매력은 싱싱한 젊음과 그 젊음이 쏟아내는 열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젊은 몸과 열정을 마음껏 과시하는 그 현장을 전달하기 위해 디스이즈 스포츠는 매주 수요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살이가 힘겨울 수 있는 우리들에게 스포츠가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양민혁, 기술의 성예은, 저는 민다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푸른밤 나희덕.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은 내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그러나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한 접시의 시, 그 첫 번째 만찬은 나희덕 시인과 함께합니다. 푸른 밤, 이미 유명한 시죠. 저는 이 시로 나희덕 시인을 알게 됐습니다. 한 접시의 시라는 프로그램 이름도 나희덕 시인의 책에서 빌려왔어요. 나희덕 시인은 19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뿌리에게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나왔습니다. 뿌리에게라는 시에는 탄생 비화가 있는데요. 나희덕 시인은 대학교를 다닐 때 시 창작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시쓰기 과제를 하기 위해 학교 뒷산을 올랐습니다. 시인은 뒷산에 올랐을 때 붉게 물든 흙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를 보면서 생명력에 감전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흙이 자신에게 말을 건다고 느껴졌고 순간적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뿌리에게입니다. 시인은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이 시를 투고했고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것입니다. 이후로도 많은 시집과 산문집을 썼고 그녀의 글은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그 이유가 나희덕 시인의 시가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현대시들은 작가의 의도나 그 시의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나희덕 시인의 시는 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시를 감상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푸른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푸른밤은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본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사랑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게 치욕이라고 말합니다. 사랑만큼 행복한 것도 없지만 사랑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것, 이런 게 사랑이죠. 왜 시를 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 세상의 소리들을 잘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특히 살아있는 존재들이 내는 울음소리를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듣고 싶다. 사물을 통해 누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아니 사물 자체가 말하거나 울고 있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면 그 속에는 이미 시가 흐르고 있다. 나이덕 시인은 현실의 문제를 주제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환경에 관한 시나 산문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시가 배추의 마음입니다. 배추의 마음이라는 시는 배추를 키우면서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느끼는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다른 생명을 위해 기꺼이 제 한 몸을 내어주는 배추의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인간이 서로 교감을 나누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죠. 나이덕 시인의 작품들은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보고 생명의 원리를 추구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함께 이야기한 뿌리에게 배추의 마음도 그렇네요. 시간상 같이 읽지 못한 시와 이야기들이 많아 아쉽습니다. 오늘 저녁 나이덕 시인의 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이덕 시인과 함께한 저녁 만찬 어떠셨나요? 따뜻하고 배부른 저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한 접시의 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다시 만나요. 끝자락에서 소외,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 우리 사회에서 외면받는 소외계층은 지금도 삶의 끝자락에서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본 보도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사회적 소외계층의 목소리가 되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이번 주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정폭력 3당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여성의 전화 상담소에 따르면 가정폭력 상담 건수 비중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작년 2월부터 무려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주로 밖에서 시간을 보내던 기존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집안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학대를 피해 밖으로 나와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피해 청소년들은 오갈 곳이 없습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식사와 거처를 제공했던 청소년 보호시설이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소 정원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쉼터에 입소하기 위해선 입소 전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고 코로나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집과 거리, 그 어느 곳도 아이들에겐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겨레 신문사에서 취재한 인터뷰에 따르면 19살 김모 씨는 가정폭력 피해자로 서울의 모 쉼터에 장기 거주 중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며 자립을 꿈꿨지만 근무지 근처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모 씨와 같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부모와 가구가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발표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학대로 집을 나온 청소년들은 가정 단위로 지급된 지원금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지의 최소 단위를 가구로 산정하면 김모 씨의 경우와 같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3차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앞으로의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 단위를 조정해 자립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청소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상황 속 증가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1월 21일부터 피해자 보호와 현장 조치 강화를 위해 경찰은 가정폭력 처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강화된 법률이 아이들의 SOS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예솔, 기술의 천지인, 저는 고송이었습니다. HUBS